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의 어느 해 여름, 깊은 산속 조용한 초가안, 그곳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관상쟁이요, 다른 이는 사주를 보는 철학자였지요.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은 두 벗은 사람의 운명을 놓고 자주 내기를 하곤 했습니다. 자네 그 관상하고론 벼슬할 인물 하나 못 알아보지 않나? 철학자가 껄껄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자 관상쟁이는 찻잔을 조심스레 들며 조용히 말했지요. 사람의 눈빛은 거짓을 담지 않네. 사주는 하늘의 이치를 헤아리는 것이지만 관상은 그 사람 속내를 훤히 드러내는 법이지. 철학자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말이지 바로 자네 사주라네. 내가 어젯밤에 몰래 뽑아보았지. 관상쟁이의 눈썹이 꿈틀하자 철학자는 이마를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머지않아 벼슬에 오를 팔자야. 허나 탐욕이 앞서면 암행어사에게 파직을 당할 운도 있지. 관상쟁이는 피식 웃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런 날이 정말 오게 하겠나. 내가 눈으로 사람을 읽는 관상쟁이인데 그런 화는 미리 피하면 될 일이지. 철학자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피하려면 하나뿐이지. 암행어사가 될 자를 미리 알아보고 그와 인연을 맺는 걸세. 그러면 파직은 면할 수 있을 테지. 관상쟁이는 말없이 눈을 감았다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자네 말대로 이번 과거에 나가보겠네. 급제라도 하면 부사 자리쯤은 받을 수 있겠지. 그리고 내가 관상으로 암행어사를 찾아내면 그뿐일세. 며칠 뒤 그는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에 응시하였습니다. 결과는 뜻밖에도 장원급제. 임금의 총애를 받아 여웅부사로 임명되었지요. 새로 부임한 여웅부사는 처음에는 백성들 사이에 칭송이 자자하였고 사람들은 그를 어진 사또라 불렀습니다. 겉보기엔 그랬지요. 허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될 자는 과연 누구일까? 부사는 매일같이 관아 앞으로 지나는 이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낙방한 선비들, 낡은 도포를 입은 서생, 무심한 걸음에도 눈빛이 맑은 자들. 그는 늘 읊조렸지요. 암행어사가 될 상은 눈은 깊고 막대, 탐욕이 없고 말은 조용하되 기세가 사는 자라. 그러던 어느 날 겨울이 코앞으로 닥쳐온 저녁 무렵 관아 앞을 지나던 한 청년이 사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라한 도포, 다해진 집신. 그러나 눈빛만은 참으로 맑은 빛을 지녔지요. 사또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방금 지나간 젊은이는 어디 사람인가? 하인이 머뭇거리며 대답하였습니다. 예, 근처 마을에 사는 청년이옵니다. 가난하여 부친 장례빚도 못 갚았다 하오나 글솜씨는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저놈이야. 저자가 훗날 암행어사가 될 상이다. 그리고 곧 가마를 돌려 청년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사또를 본 청년은 깜짝 놀라며 말했지요. 사또, 이 누추한 곳에 어인 행차이십니까? 사또는 자신이 부친의 벗이라 거짓말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자네 아버지와 중마고우였네. 그 벗의 아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지. 청년은 의아해하면서도 정중히 대접하였습니다. 곡식이 부족해 이웃에게 빌려온 쌀로 저녁상을 차리고 따뜻한 방에 사또를 모셨지요. 그날 밤 사또는 청년에게 조심스레 약간의 돈과 편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번 과거에 다시 나가보게. 이 쪽지는 내 추천서라 생각하게. 어디서든 이걸 보이면 내가 보낸 차라 알 것이야. 청년은 머리를 깊이 숙이며 절을 올렸습니다. 사또, 이인에 잊지 않겠습니다. 허나 사또의 마음속엔 다른 속셈이 깔려 있었죠. 훗날 저 아이가 암행어사가 되거든 지금의 이 은혜를 잊지 못하겠지. 사또는 관아로 돌아와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암행어사 될 인재를 품었으니 당분간 내 운은 걱정 없겠구먼.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마음속에 탐욕이란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음을.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청년은 사또가 건넨 편지를 품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나서기 위함이었지요. 길은 멀고 험하였지만 그는 사또의 말대로 뜻을 이루고자 붓과 종이를 가슴에 안고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그는 작은 여관방을 얻어 책을 펼쳤습니다. 남은 돈은 방값과 식비로 빠르게 줄어들었고 며칠 지나자 밥 한 끼조차 버거운 처지가 되었지요. 날마다 벽에 시 한 수씩 써붙이며 마음을 다잡았지만 입에 풀칠이 어려운 상황에서 글줄이 눈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과거일이 밝은 날 청년은 마지막 남은 돈으로 의복을 빌려 입고 시험장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몸과 마음으로는 붓끝이 떨릴 뿐 글이 흐르지 않았지요. 겨우 몇 줄을 써내려가긴 했지만 낙방을 직감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과거급제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나는 역시 이 길이 아닌가. 그는 한양의 뒷골목을 떠돌며 품을 팔았고 어느새 신발은 헤어졌으며 옷자락엔 때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라 믿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사또가 건넨 쪽지였지요. 청년은 여흥으로 향하는 길에 다시 나섰습니다. 배는 고팠고 걸음은 더뎠지요. 여흥에 도착했을 무렵엔 도포는 누더기였고 얼굴은 해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관아 앞에 선 청년은 문지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또께 이 쪽지를 전해주시오. 전에 나를 여흥으로 부르셨소. 문지기는 청년의 몰골을 위아래로 훑으며 실소를 흘렸습니다. 허허, 사또가 거지를 다 부르셨네. 그는 쪽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이 쪽지를 들고 사또 앞에 내밀자 여흥부사는 그것을 보고는 황급히 청년을 안으로 들게 했습니다. 이놈이 과거에 급제를 한 것인가? 그러나 막상 관아 안으로 든 청년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거짓꼴이었습니다. 사또는 청년의 모습을 가만히 살피다 혼자 생각했지요. 관상이 달라졌소. 눈빛도 흐려졌고 미간의 기운도 탁해졌네 그려. 내가 잘 못 본 것이야. 저놈의 얼굴은 분명 거지상이야. 저놈의 낯짝을 암행어사의 관상이라 봤다니 헛웃음만 나오는군.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방, 저놈을 당장 내쫓아라. 어디 거렁뱅이 놈 주제에 내 편지를 사칭하고 다니는 것이냐? 그 말에 당황한 청년은 사또에게 애원했지요. 사또, 어찌 저를 모르신다 하십니까? 이 편지는 사또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직접 준 편지 아닙니까? 아니 저놈이 끝까지? 아무래도 내 놈이 실성한 놈이 아니고서는 감히 이렇게 찾아와 억지 주장을 할 리가 없다. 이 옛말에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 찜질이 약이라 했다. 이방, 네, 사또. 저놈을 죽지 않게만 두들기고 관아 밖으로 내쳐라. 그리고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하여라. 네, 사또. 명 받들겠습니다. 그렇게 관아에서 흠씬 두들겨 맞은 청년은 관아 밖으로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이마는 터지고 손등엔 피가 흘렀지요. 그날 밤 고을 전체에 통문이 돌아다녔습니다. 이자를 재운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사또의 엄명이었지요. 청년은 갈 곳을 잃고 방앗간에 몸을 숨겼습니다. 차디찬 흙바닥에 몸을 뉘었고 바람은 살을 애듯 불어왔습니다. 몸은 점점 식어갔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등 뒤로 조용한 기척이 다가오더니 누군가 살며시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요. 이대로 있다가 얼어 죽어요. 청년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 작은 등불이 보이는가 싶더니 한 여자가 눈앞에 서 있었지요. 누구십니까? 말은 나중에 해요. 날 따라와요. 청년은 몸을 가누기도 힘들었지만 이대로 죽을 수 없어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마을 끝자락, 조용한 초가 한 채였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한쪽에는 따끈한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그리고 한 젊은 여인이 조심스럽게 약초를 우린 물로 청년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죽을 떠먹으며 말했지요.
이 인애를 어찌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을 살린 건 제 어머니예요. 저는 그저 어머니께서 시키시는 대로 할 뿐이지요. 그날 밤 청년은 깊은 다짐 하나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배신당한 기억은 쓰라렸지만 자신을 돌봐준 이들에게 은혜를 갚고 반드시 정의로 여웅부사와 마주하겠다는 의지를 품게 되었지요. 그날부터 청년은 그 집에 머물며 몸을 회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청년은 두 모녀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었지요. 마을 품팔이로 생계를 잇고 논밭 일을 거들며 밤이면 마루에 앉아 조용히 붓을 들었지요. 그리고 그가 잊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어느 밤 주인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매를 맞았던 이유 알고 있어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다시 서려는 뜻도요.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는 저의 아버지를 친구라 불렀으나 보잘것없는 제 꼴을 보자 그저 벌레처럼 내쳤지요. 그게 세상이라면 전 그 세상에 맞서고 싶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혹 내 딸을 거두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록 가난한 집이지만 원래 우리도 양반 집안이지요. 나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 걱정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딸뿐이지요. 청년은 눈을 감았다 뜨며 대답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니 끝까지 갚겠습니다. 뜻을 이루세요. 다만 딸아이를 잊지 말아주세요. 청년은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길을 떠날 때가 왔죠. 장에서 땔감을 팔아본 돈으로 여비를 모아 책 몇 권을 품고 그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추운 날씨 속에서도 그는 글을 쉬지 않았습니다. 문장은 깊이를 더해갔고 그 글이 마침내 시험관의 눈에 띄게 되었지요. 정조 임금은 그의 답안지를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문장 속에 울림이 있다. 이 사람을 가까이 두도록 하라. 그리하여 청년은 승정원의 승지로 발탁되었죠. 조의 날 정조는 신하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자네들 옛일 중 가슴에 남는 사연 하나씩 말해보게. 백성의 삶이 담긴 이야기라면 더 좋겠네. 차례가 돌아오자 청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신은 고을에서 겪은 일을 아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젊은 시절 자신을 속이고 버린 사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여인의 은혜, 그리고 다시 일어나 과거에 나서게 된 이야기까지. 정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또는 누구인가? 여흥부사이옵니다. 그러자 정조는 망설임 없이 명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너를 암행어사로 삼으니 지금 즉시 여흥부로 출도하라. 그런 인정 없는 자라면 틀림없이 고을의 백성들도 고달플 것이니 직접 그를 감찰하여라. 청년은 깊이 절하며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조는 그에게 작은 주머니 3개를 건넸지요. 첫째는 내가 머물던 집에 전하라. 둘째는 관아에 내밀 것이며 마지막 셋째는 여흥관아에서 열어보도록 하라. 청년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제 복수 아닌 정의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청년은 다시 거적 같은 옷을 걸치고 마른 나귀에 올라 여흥으로 향하였습니다. 바람은 뺨을 스쳤고 발길은 느렸지만 마음만큼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품에는 정조 임금이 내린 3개의 주머니가 조심스레 감추어져 있었죠. 여흥에 도착한 그는 먼저 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조용한 눈빛으로 그를 맞이하였고 딸은 망설이다가 그의 품에 조심스레 안겼습니다. 청년은 첫 번째 주머니를 꺼내 아주머니에게 전했습니다. 그 안에는 은전이 가득했지요. 그날 밤 청년은 다시 낡은 옷을 걸친 채 관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 말하였지요. 사또께 이 쪽지를 전해주시오. 3년 전 이 고을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왔다 전하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웃음을 쳤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무슨 사또를 뵙겠다는 게요.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조용히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문지기가 안으로 들어가자 곧 이방이 나와 청년을 향해 삿대질하며 소리쳤지요. 이놈 또 왔느냐? 정신 나간 놈 같으니라고. 당장 내쫓아라. 청년은 다시관아 앞에서 매질을 당하고 쫓겨났지요. 그는 여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 등불 밑 따뜻한 방 안에서 조용히 밥을 받아먹고 몸을 추스렸습니다. 며칠 뒤 새벽녘 청년은 여인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 두 번째 주머니를 열어야겠소. 그 안에는 정조의 친서와 함께 암행어사 마패가 들어있었지요. 그는 다시 허름한 차림으로 관아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방에게 말하였지요. 사또를 데려오너라. 그 말에 이방이 발끈하여 말했지요. 이놈이 그리 매를 맞고도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냐? 어디서 감히 우리 부사어른신을 함부로 오라 말아야. 그 순간 청년이 마패를 높이 들어 보이자 사방에서 군관들이 뛰쳐나와서는 소리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그 소리에 놀란 이방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제자리에 얼굴을 받고 엎드렸고 관아 안의 사람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웅부사는 마루에서 뛰쳐나오다시피 나왔는데 얼굴이 파래진 채 그는 눈앞의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설마 그때 그 청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3년 전 사또께서 손을 내밀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가장 먼저 내쫓은 자이기도 하지요. 관아마당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여웅부사의 얼굴은 창백하였고 청년은 조용히 마지막 주머니를 꺼내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조의 친서 두 번째 장과 여웅부사의 비리를 감찰하라는 명이 적혀 있었지요. 여흥부사 전하의 명을 받들어 직무를 정지하노라. 관아 안은 술렁였고 밖에서 구경하던 백성들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여웅부사는 무릎을 꿇은 채 중얼거렸지요. 그저 살아남으려 했을 뿐인데 이런 날이 오리라고. 그리고 며칠 동안 이루어진 감찰의 결과 여웅부사의 비리가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에 바칠 공납 물품의 양을 부풀려 백성들에게 과하게 징고하고 죄를 지은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형량을 줄이거나 풀어줬으며 백성들에게 불필요한 노역을 부과한 사실이 밝혀지며 여웅부사는 포승줄에 묶여 조정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며칠 동안 고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억울한 송사들을 다시 검토하고 억눌린 민원들을 바로잡았지요. 관아는 새로 단장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완연히 달라졌습니다. 무거웠던 문턱은 낮아졌고 관복보다 더 단단한 건 그가 가진 태도였습니다. 며칠 뒤 그는 마지막 행차를 준비하며 백성들을 관아 마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나는 잠시 이 고을을 맡았던 자일 뿐입니다. 새 사또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을의 밝음은 그 한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한다면 이곳은 다시 어두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조심스레 물었지요. 어사나리 같은 분 다시 또 올 수 있겠습니까? 청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벼슬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을 잊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청년은 관아의 문을 나서며 더는 벼슬아치가 아닌 한 사람의 이웃으로 가장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지요. 며칠 뒤 장모와 부인과 함께 여웅 외곽의 작은 들판 끝자락에 초가 하나를 손수지었습니다. 기와는 없었고 창동 몇 개와 흙벽뿐이었으나 방 안엔 따뜻한 온기와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청년은 벼슬 대신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장에 나가 품팔이를 하였고 틈이 나면 아이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누구든 문 앞을 지나면 따뜻한 숭늉 한 사발 얻어갈 수 있었고
먼 길 지나던 나그네도 밥 한 그릇 대접받고 갔지요. 어느 해 겨울, 청년은 아이의 손을 잡고 땔감을 짊어진 채 돌아오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쨍하게 맑은 하늘 아래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지요. 그날 나를 걷어찬 이방, 내쫓은 사또, 나를 구해준 그녀, 그리고 이 아이 모두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그날 밤 초가집 앞마당엔 작은 등불 하나가 밝혀졌지요. 등불 아래 사람들의 웃음이 모였고 밥상 위에는 따뜻한 국물과 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는 더는 복수의 길 위에 선 사내가 아닌 세상의 따뜻한 한가운데서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